여러분이 오펜하이머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 오펜하이머는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수석이 아니라 오펜하이머가 1904년생인데요. 졸업을 한 게 1925년입니다. 만 21세 되던 해. 그것도 3년 만에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펜하이머는 대학을 18살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다니고 21살에 졸업을 했는데 최우등으로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숨마쿰 라우데라고 하죠. 네. 원래 전공은 화학이었고 그런데 본인이 물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그 브리지먼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 교수한테 이제 따로 물리를 공부하기도 했었죠. 자, 두 번째 사실. 오펜하이머는 실험의 젬병이었습니다. 정말 실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버드를 졸업하고 영국으로 그 유학을 갔는데 그때 처음 지원한 데가 그 캐번디시 연구소의 러더퍼드라고 이제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이제 실험 물리학자였습니다. 근데 거기 그 브릿지만이 추천서를 써줬는데 추천서에도 뭐라 그러냐면 실험은 좀 약하다. 얘가 아주 천재긴 한데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그 영국에 가서도 실험은 정말 못했어요. 게다가 러더퍼드가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그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톰슨 밑으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실험이 적성에도 맞지 않고 뭐 능력도 아예 없었고 그래서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1년 보낸 기간이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좀 정신적으로도 좀 쇠약해졌고 그래서 뭐, 뭐 정신과 진료도 받고 아마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모습이 영화에서도 좀 나와 있죠. 실험을 굉장히 못했는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맨해튼 프로젝트의 최고 책임자, 연구 책임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실, 오펜하이머가 그 별의 중력 수축을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1938년, 39년 그 무렵인데 중성자별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관련된 논문을 한 3개 정도 쓰는데 그 세 번째 논문이 연료를 다 소진한 별이 최후에 어떻게 될 거냐 그 과정을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력이 굉장히 강력해지면은 그러면은 그 별의 중력 수축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력 수축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빛조차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계면이 생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그게 1939년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게 그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그게 바로 블랙홀이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보면은 영화 오펜하이머에서 보면은 어, 블랙홀 논문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뭐 학생이 이렇게 아마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소리치고 환호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사실 블랙홀이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것은 1960년대에 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블랙홀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오펜하이머는 39년 논문에서 블랙홀의 형성 과정, 별이 수축을 중력 수축을 해서 블랙홀이 형성되는 과정을 묘사한 그런 논문을 썼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실 오펜하이머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어요. 노벨상을 못 받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데 연구 성향도 뭐 한 이유였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오펜하이머의 성격이 한 주제를 붙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끝장을 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노벨상을 받으려면은 이제 그렇게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 유리하겠죠. 오펜하이머는 좀 반대 성향이었어요. 한두 주제에 관심 있는 거에서 아이디어 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뭐 그 정도 아이디어 낸 다음에 이제 다른 주제로 옮겨가고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는 데는 좀 그렇게 적합한 연구 스타일이 아니었다. 반면에 그런 연구 스타일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는 도움이 됐을 수 있죠. 다방면에 걸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노벨상 못 받은 사람이 맨해튼 프로젝트를 책임질 수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전혀 없진 않았는데 그런데 또 그로브스 장군은 오펜하이머의 뭐 그런 면을 더 좋아해서인지 그렇게 연구 책임자로 임명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둔 셈이죠. 자, 다섯 번째, 오펜하이머는 연구소장을 그만둘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1944년쯤인데 봄에 그 플루토늄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플루토늄은 포신형으로 만들었을 때 문제가 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거기 섞여 있는 불순물 때문에 어,
이게 완전하게 이제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이게 잘 결합이 되지 이루어지지 않고 말하자면 좀 불발탄이 만들어지는 그럴 우려가 커져가지고 방법이 이제 좀 막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불순물을 다시 걸러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동위원수를 분리하는 엄청난 일을 벌여야 되고 우라늄 분리하듯이 그러면 또 우라늄에서처럼 굉장한 공장을 또 새로 차려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시간과 돈과 인력과 이런 게 사실 감당이 안 돼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내폭형 설계로 바꾸게 됩니다. 내폭형은 포신형보다는 굉장히 설계가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로 좀 골머리를 앓았을 때 소상직을 관둬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트리니티 폭탄의 폭발력은 TNT 2만 톤이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루토늄으로는 포신형으로 설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포경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이 내포경은 구조가 복잡하고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이거는 한번 실험적으로 터트려 봐야겠다. 그래서 실험을 한 게 1945년 7월 16일에 이제 트리니티 실험이죠. 이때 터트린 폭발이 플루토늄 단위고 그 위력이 TNT 재래식 폭약 2만 톤 규모. 요게 그 나가사키에 떨어진 폭탄의 원형이죠. TNT 2만 톤이면은 당시 그 미국이 가지고 있던 재래식 폭격기 한 2,000대 정도의 규모입니다. 자, 이게 트리니티 실험 때의 영상인데요. 핵무기가 터지면은 이렇게 새로운 태양이 솟아나듯이 화구라고 하죠. 화구가 하나 생겨나고 그 화구의 표면 온도가 태양보다 뭐 몇백 배 정도 좀 뜨겁고 거기서 엄청난 열기가 이제 뿜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폭발에 의한 그 공기의 폭풍 이것이 또 몰아치는데 뭐 그게 트리니티 실험 때는 160km 밖에서도 뭐 충격파가 전달됐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TNT 2만 톤. 자, 그다음 일곱 번째 사실 트리니티 실험 직후에 미 전함이 침몰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그 인디애나폴리스호라고 하는 전함인데 트리니티 실험이 있었던 7월 16일 그 당일날 이 인디애나폴리스호가 어떤 임무를 수행했냐면은 그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우라늄 폭탄 리틀보이에 들어가는 실제 그 우라늄 한 절반 정도를 싣고 태평양의 그 티니언 섬으로 갑니다. 거기 이제 공군기지에 폭탄을 조립하는 데 배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무사히 우라늄을 싣어다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작전을 위해서 필리핀 쪽으로 가다가 일본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고 두 발인가 맞고 이렇게 침몰하게 돼요. 이때 인디애나폴리스에 뭐 대략 한 1200명 정도 타고 있었는데 처음 폭발하고 뭐 침몰하고 이 과정에서 한 300명 정도 죽고 900명 정도는 살아남았는데 구조대가 굉장히 좀 늦게 왔어요. 며칠 있다가 구조대가 오는 바람에 뭐 900명 중에 굉장히 많은 병사들이 저체온증이나 그다음 상어대 공격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죽고 생존자가 300명 조금 넘게 그렇게 이제 살아남은 그런 미해군 역사상 상당히 이제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여덟 번째 독일의 핵무기 개발 수준을 일천했다. 사실 맨해튼 프로젝트 시작한 게 독일 나치가 먼저 핵무기 개발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 때문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독일의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증언에 따르면은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사실 좀 과대평가 면이 있었대요. 그래서 아예 나치에서는 그렇게 실제 핵무기를 만든 것까지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실험용 원자로 만들고 거기서 동위원수 분리하고 이제 이 정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좀 여의치 않았다고 하고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그때 전쟁 한창일 때도 독일의 그 핵무기 개발 수준이 그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프리슈 파이얼스 보고서 그 수준을 크게 뛰어넘지도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44년 무렵에 그 그로브스 장군이 보낸 그 스파이의 보고도 보면은 위협이 될 만한 핵무기를 몇 년 안에 만들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전반적인 어떤 국가의 토탈 파워가 핵무기를 만들 만큼 뒷받침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아홉 번째 맨해튼 프로젝트 이후 오펜하이머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때는 오펜하이머가 상당히 좀 적극적이었어요.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공격 목표 선정위원회도 참석을 하고 일본에 실전 투하하는 것도 찬성을 하고 뭐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계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트루먼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자책감, 뭐, 그 다음에 뭐, 해한이랄까요? 그런 뭐 좀 복잡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수소폭탄 개발에 굉장히 좀 반대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런 무기까지 왜 필요하냐 좀 이런 입장이었고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전 세계에 공개해서 세계가 공동으로 핵무기를 관리하도록 하자, 통제하는 기구를 만들자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자, 오펜하이머는 왜 청문회에 불려나갔나?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펜하이머 주변에 자기 동생 내외나 아니면은 그 자기 부인도 한때 공산당원이었던 건 사실이고 주변에 그런 좌익 활동했던 친구들도 많고 자기도 뭐 거기에 되게 호의적이었고 이런 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오펜하이머가 연구 책임자가 될 때도 사실 이미 다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책임자 앉혔던 거거든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오펜하이머가 좀 정부 정책에 반대해서 뭐 수소폭탄 개발에도 반대하고 핵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 이런 거를 이제 좀 주장을 하니까 어, 뭐 정치적으로 사실 좀 힘이 커지는 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우려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루이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이제 영화 오펜하이머에 나오는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펜하이머의 영향력을 좀 이렇게 없애거나 제거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크게 작용을 해서 보안 청문회를 열어서 오펜하이머가 저 소련의 첩자 아니냐. 그래서 그 보안 허가를 이제 취소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돼서 청문회가 열리게 됐고 결국 청문회 결론이 뭐였냐면은 오펜하이머가 간첩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보안인가를 계속 해줄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죠. 나중에 비교적 최근에 2022년인가요? 그 미 에너지부에서 그때 1954년 보안 청문회에서 오펜하이머에게 내려졌던 그 비밀 취급 인가를 취소했던 그 결정을 철회한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